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7일 오후입니다. 오늘 밤에 한국 월드컵 축구팀이 독일과 시합을 합니다. 이 독일과 시합을 하면 국가를 부를 텐데 여러분들은 독일의 국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세계 국가 중에서 유명한 노래가 미국의 성조기는 영원하라, 영국의 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프랑스의 라 마르세이에스, 그리고 독일 국가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성조기는 영원하다는 이 노래는 굉장히 고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부르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미국 유명한 가수들은 이 노래를 안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슈퍼볼에서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성조기는 영원하라를 최고로 칩니다. 영국의 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란 이 노래는 기독교 찬송가에도 들어가 있고, 프랑스의 라 마르세이에즈는 혁명가인데 프랑스 대혁명 때 부른 노래인데 가사가 아주 살벌합니다. 창으로 찌르고 뭐 하는 짓밟고 하는 이런 아주 무단적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잘 부른 사람은 프랑스의 다 유명한 가수들이 하나씩 불렀는데 에디드 비아프도 부르고, 제일 유명한 라 마르세이에즈는 아마 영화에 나온 걸 겁니다. 카사브랑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잉그리드 버그만, 험프리 보가트가 나온 영화인데, 카사브랑카에 있는 술집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라 마르세이에즈를 부르고 독일 장교들은 독일 군가를 불러서 노래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 독일의 국가는 이 독일의 노래라는 뜻인데, 이 노래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독일 국가도 이게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조셉 하이든,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1790년 오스트리아 황제, 당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시스 2세의 생일 축하곡으로 이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1841년에 호프만 폰 팔레르스 레벤이라는 시인이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1922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 노래를 국가로 채택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치는 또 자기 당 노래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연합국은 독일을 점령한 다음에 이 독일 국가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좀 독재적이다, 공격적이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 서독 정부는 다시 이 독일 국가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3절만 부르게 했습니다. 3절만. 다른 1절, 2절은 조금 살벌하다 해서 3절만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에 동서독 통일된 이후에 다시 이 노래를 1, 2, 3절 다 같이 부릅니다. 왜 3절만 부르게 했느냐 하면은 이 노래에 계속 후렴처럼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1절에 1절이 이렇습니다. Deutschland, 위브 알레스 인 델 벨트. 독일은 모든 것 위에, 독일은 모든 것 위에, 세계의 모든 것 위에라는 제목입니다. 독일이 세계를 정복한다 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니까 이게 독일의 침략성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 독일이 한때 금지가요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3절의 첫 대목은 Einigkeit und Recht und Freiheit, Unity and Justice and Freedom, 번역하면 단결, 정의, 자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국가의 단결, 정의, 자유,
정의는 법이란 뜻인데 아주 독일인다운 국가입니다. 저는 이 국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이든이 작곡했으니까 음악성도 있고. 이 독일이란 나라를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한국하고 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19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차관을 얻으러 가서 미리 와 있던 광부들과 감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 어린 연설을 했다. 유경수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장면. 그때 광부들, 고생했던 광부들, 간호사들이 지금은 80대가 되어서 아주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을 회고하고 있다. 뭐 이런 스토리도 있고, 또 1990년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그 과정이 한반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등등으로 해서, 또 같은 분단 국가였지만은 냉전이 끝날 때 서독은 아주 잽싸게 동독을 흡수 통일했는데 한국은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참 독일에 대해서 우리가 친밀감과 호감을 갖게 됩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에 대한 외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하면은 지금도 독일에 대한 호감도가 제1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조사를 보면은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독일이 1등으로 나오는 조사가 참 많습니다. 이 국가 브랜드 인덱스라는 이 조사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국민, 정부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뭐 몇 년 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만은 역시 독일이 아주 뛰어난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호감도로서는 스위스가 1등이었습니다. 2위는 캐나다, 이어서 스웨덴, 독일, 호주,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프랑스, 핀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벨기에 차례였고요. 제품에 대한 호감도로서는 역시 일제가 1등이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네덜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때는 요거는 수년 전이니까 지금은 아마 조사하면 한국 제품의 호감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 부분에 대한 호감도 순위는 1위가 프랑스였습니다. 역시 문화 강국이죠. 이탈리아, 영국, 독일, 미국, 스페인, 러시아, 일본, 중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순이었고요. 국민에 대한 호감도로서는 캐나다 사람들이 1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독일,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순이었고, 관광하고 싶은 국가 순위로는 이탈리아가 1등, 이어서 프랑스, 스페인,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독일, 이집트, 스코틀랜드, 브라질, 스웨덴, 오스트리아였어요. 투자 및 이민을 가고 싶은 나라는 1위는 캐나다, 이어서 영국,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호주,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종합 국가 브랜드 순위를 매겨보니까 1등이 독일이었습니다. 2등이 프랑스였습니다. 3등은 영국, 이어서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미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이 10등.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핀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여기가 20등이고 한국은 33등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다 유럽 국가입니다. 그러면 국가 브랜드 1위인 독일은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수천만 명을 죽인 나라고, 유대인들을 학살해가지고 이거 인권 탄압 국가의 대표 선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라로 이미지가 바뀔 수가 있느냐. 그 이유를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1945년 이후에 독일이 민주주의를 착실히 발전시키면서 나치 시절의 과오를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리고 외국에 대한 원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근검 절약하고 성실하며 정직하고 법을 잘 지킨다.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서독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가 이미지가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로키로 행동합니다. 과거에 전범 국가였던 것을 다 의식을 해서
아주 저자세로 겸손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요 사회는 난민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1년에 100만 명을 받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그 다음은 독일 국민인데 한 30년 동안 독일 국민이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독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아주 모범적으로 행동하니까 별로 거부감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 독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만들어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일의 국력이죠. 독일의 국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압도적입니다. 독일의 GDP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4등입니다. 수출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 2등입니다. 군사비 지출도 많이 합니다. 세계 6등입니다. 정규군 25만 명입니다. 독일의 대외 원조는 연간 여기 약간 몇 년 전 통계입니다. 120억 달러로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지난 150년 동안 큰 전쟁만 5번 일으켰습니다. 1864년에 덴마크를 쳐들어가고 1866년에는 오스트리아를 공격해가지고 이김으로써 독일을 대표하는 국가로 성장하고 그 여세를 물어가지고 1870년에는 프랑스를 쳐서 이김으로써 유럽의 패권 국가로 등장했습니다. 독일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넘치니까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는 2차례 세계전쟁을 일으킨 게 독일입니다. 흔히 1871년 독일 통일 제국, 사실은 여기서 오스트리아는 빠지고 프러시아 중심입니다만은 그 제국을 제2제국이라고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주로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제국을 제1제국, 히틀러는 그러니까 제3제국이 됩니다. 나치 독일을 제3제국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L. 샤이르라는 사람이 쓴 제3제국의 흥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제3제국은 히틀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3차례 제국을 했다. 앞으로 독일이 또 제국이란 간판을 들고 나오면 골치가 아파질 겁니다. 영어는 독일어 계통입니다. 독일어가 영어가 독일어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어가 모태란 뜻이죠. 그 이유는 게르만족이죠. 독일어 저먼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독일 민족을 그걸 게르만족이라고 합니다. 이 게르만족은 유럽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독일에 가장 많이 살죠. 앵글로 색선족 그리고 바이킹 이 사람들 다 게르만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은 게르만족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르만족, 그러니까 로마 문명권을 무너뜨린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후에 유럽의 지배층은 게르만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가 영어와 함께 세계적 언어가 된 것인데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일부 그리고 프랑스의 플랑다스, 알사스, 모젤 지역, 벨기에 일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스위스 일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덴마크어가 독일어 계통입니다. 독일어권은 게르만족이 주류입니다. 게르만족은 세계에서 체구가 가장 크고 체력이 가장 큽니다. 이 지능지수를 조사를 해봐도 게르만족이 상당히 IQ가 높은 걸로 나옵니다. 독일 사람은 또 노벨상을 받은 숫자로서 세계에서 3번째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독일, 4등은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독일 인구의 3%, 독일 인구가 약 800만인데 3%, 38, 24, 약 200만 넘게가 터키 이민자입니다. 독일과 터키가 또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터키가 독일 편에 섰습니다. 그러다가 터키가 망해가지고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케말 파샤가 주도하는 지금의 터키 공화국이 만들어지니까 어쨌든 그때부터 터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터키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독일이. 그런데 독일은 또 연방공화국입니다. 16개 주가 있습니다. 16개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문화적 차이와 역사적 차이가 있습니다.
남쪽의 뮌헨 중심의 바이에른 주와 저 베를린 중심의 프러시아 이쪽 지방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인종적으로 틀리는 면도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또 기질적으로도 많이 틀리죠. 종교적으로도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작센주에 있는 데서 1517년에 마르틴 루트, 수도사인 마르틴 루트가 교황에 도전하는 대자보를 붙이면서 일어난 것인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북부지방은, 독일의 북부지방은 개신교도가 많고 남쪽에 이 뮌헨 지역은 또 천주교가 많은 편입니다. 나치 운동을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뮌헨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이에른 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일은 아주 책을 많이 내는데 연간 6만 종의 책을 냅니다. 6만 종의 책. 흔히 독일은 시인과 음악가와 사상가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과 음악과 사상가의 나라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인, 음악, 사상가. 머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를 쓰고 사물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독일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실용적인 사람이고 과학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 면은 굉장히 사변적이고 관념적입니다. 이 양면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의 정신을 깊게 천착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아주 신비한 또 미스테리한 면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 독일인의 정신을 잘 표현한 사람이 바그너입니다. 바그너의 장중한 교양악이 아주 독일인다운, 어떻게 보면은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와 영혼의 바닥을 탐구하는 그 자세,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독일인들의 56%가 미래를 낙관하고 18%는 비관적이다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독일은 동물원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400개가 넘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런 독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오해는 독일 통일은 실패했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독일 통일은 역대 인류의 통일 역사 중에서 가장 성공적입니다. 첫째,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의 피를 또 흘리지 않았습니다. 또 통일된 이후에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과거에 뭘 했다 해가지고 사형된 사람은 없습니다. 감옥 산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다. 통일된 다음에 놀라울 정도로 동수독이 통합해 갔습니다. 시간은 걸렸죠, 물론. 동독 지역, 공산화된 지역은 동독의 옛날에 프러시아 지역인데 원래 그 사람들이 가장 강건했습니다. 실질적이었어요. 그러나 한 50년 공산주의 물을 먹고 사니까 사람이 게을러졌어요. 얼마나 이 제도가 무서운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강건하고 실질적이고 정직한 독일 사람들을 약간 망가뜨려 놓았던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니까 곧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러면서도 유럽에서 가장 너그러운 나라입니다. 핵무기를 갖지 않습니다. 가장 너그러운 나라. 메르켈 수상 같은 그 아주머니 같은 이 수상이 유럽의 고민거리는 이분이 다 처리합니다. 이민 문제가 있어도 독일이 나타나서 우리 100만 명 받겠다고 나오고, 경제 위기가 있어가지고 막 부도가 나면은 독일이 나서가지고 재정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지금 그리스 이런 나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욕을 하지 않고 국가 브랜드 1위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 나라와 오늘 대결하니까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가지고 지든 이기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